내 집이 있으면 집값이 올라도 돈을 벌고요, 집값이 떨어져도 돈을 법니다. 뭔 소리야, 집값이 떨어지는데 왜 돈을 벌어 하시겠지만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내 집이 있으면 집값이 떨어져도 제가 돈을 벌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에요. 돈을 벌고, 집값이 오르면 당장 돈을 벌죠.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이 있어야 됩니다. 내 집이 없으면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집은 마치 아니 이게 세 달에 16만 9천 원 맞아요, 웅달님? 네, 맞습니다. 3개월 다 해서 이렇게 4개 강의에 16만 9천 원. 아닙니다. 요거에 한 곱하기 3.5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강의를 하십니다. 이렇게 다 해서 16만 9천 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지금 강의 숫자로 진짜 치면 대박이네. 12강 정도가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12강에 15,000원 16만 정도 9천 원. 되는 거죠, 한 강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5,000원이면 네, 보통 대학생 과외도 한 5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진짜 진정한 혜자인 것 같아요. 네. 향후 부동산 상황이 어떻든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집이 있으면 집값이 올라도 돈을 벌고요, 집값이 떨어져도 돈을 법니다. 굉장히 여러분 뭔 소리야, 집값이 떨어지는데 왜 돈을 벌어 하시겠지만, 내 집이 있으면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내 집이 있으면 집값이 떨어져도 제가 돈을 벌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에요. 돈을 벌고, 집값이 오르면 당장 돈을 벌죠.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이 있어야 됩니다. 내 집이 없으면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집은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 그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한다고 하면 1차로, 2차로, 3차로 이렇게 있잖아요. 차선이 3개가. 그러면은 내 집을 갖고 있는 분은 중간 차선인 거예요. 중간 차선. 내가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어. 이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집이 없는 분들은 그런 선택권 자체가 없어요. 내 집이 없는 분들은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에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집값이 떨어져야만 내가 나중에 싸게 살 수 있잖아요. 반면에 내 집이 있는 분들은 전세가가 오르든 말든 오르면 나한테 좋고, 전세가가 떨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전세가가 떨어진다는 건 보통 매매가도 같이 떨어진다는 건데, 집값이 떨어지면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성실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과도한 투기로 이렇게 막 사시는 집만 아니면, 집이 있는 분들은 집값이 올라도 돈을 버는 투자 방법이 있고, 집값이 떨어져도 돈을 버는 투자 방법이 양쪽에 다 있어요. 집값이 안 오르고 그대로 멈추면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뭐 걱정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내 집을 사셔야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 발표에서는 뭐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별로 없어요.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정부들은 물가 상승률 뭐 2%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2%인가요, 여러분? 제가 사먹는 뭐 음식값, 우리 그냥 주변에 밥 먹는 밥값이나 옷이나 뭐 치킨값이나 이런 것들만 봐도 지금 물가 상승률이 2% 3%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체감으로 아실 거예요, 체감적으로. 근데 왜 이렇게 낮을까? 각 국가들의 통계의 어떤 조작이라고까지 하면 좀 그렇고, 마사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정할 때 주거비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뭐 굉장히 특이한 나라입니다. 집값, 어떤 주거비, 뭐 월세, 전세, 매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자기 주거비라고 하는데, 그게 빠져있는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말이 되나 과연? 인간의 가장 기본인 주거, 월세가 빠져있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결국엔 실제로는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은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뭐 2000년대, 2010년대 이후로 연평균 뭐 한 8% 정도는 최소 잡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8% 이상 돈을 못 버는, 사실 돈이 녹아내리는 건데, 미국 나스닥 혹은 S&P 500이 정확히 20년 동안 그 정도가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률만큼. 근데 지금 작년, 재작년, 올해는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8% 수준이라 굉장히 막 10%, 20%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내가 지금 실물 자산이, 평범한 분들이 집이 없어도 돼요. 집이 없는데 내가 금을 가지고 있다거나, 집이 없는데 뭐 미국 주식을 갖고 있다거나, 대한민국 주식 말고 집이 없는데 뭐 가치가 보존되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굉장히 좋은 뭐 미술 상품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뭐 비트코인이 대표적으로 될 수도 있죠. 이런 우량한 상품들을 투자를 하셨다면, 뭐 원화가 떨어지든 아니면 뭐 전 세계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흔해지든 방어가 된단 말이에요, 자산 가치가. 비트코인이 대표적으로 작년에 2,500만 원 하다 지금 거의 뭐 9천만 원 하지 않습니까? 4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다음에 미국의 주식도 연일 지금 상한가를 가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달러의 하위 호환인 원화를 쓰기 때문에, 달러도 지금 강달러 갔다가 지금 다시 유동성 장세, 이제 뭐 금리 인하 간다 하면서 돈 찍어내고 있는데, 재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강한데 제대로 된 자산 하나가 없이 원화만 들고 있다는 건 그냥 내 돈이 녹아내리는 거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거를 밥 먹을 때 이미 느끼고 있죠.
내가 한 10,000원, 8,000원, 9,000원이면 먹을 수 있던 밥이 이제는 최소 10,000원, 뭐 비싼 건 12,000원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럼 사실 나는 한 20% 이미 내 원하는 녹아내린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2021년에 10억이었다. 지금 뭐 한 9억 한다. 그럼 여러분 생각, 이게 10억 하던 게 7억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9억으로 다시 회복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전고점 대비 10%가 낮아졌잖아요. 1억이 떨어졌죠. 3억이 떨어졌다가 2억을 회복해서 1억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럼 여러분은 30%가 떨어졌었는데 이제는 10%밖에 안 떨어졌네. 그럼 별로 메리트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실질적인 가격을 보셔야 돼요. 2021년, 22년, 23년, 24년, 나아가서 내년 25년까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정부 발표인 2%가 아니라 그냥 우리 이렇게 해볼게요. 10억이었어. 2023년 인플레이션이 실질적으로는 10%야. 여러분 음식값이 10% 이상은 오른 것 같잖아요. 그럼 사실 얘는 11억의 가치가 이미 된 거예요. 시장 상황 때문에 이 원화 액수가 올라가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11억인데 얘가 지금 9억이니까 실제로는 거의 2억 가까이 한 18%가 떨어진 상태인 거예요. 이 11억 정도의 이 화폐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가 있는 이 아파트가 7억이 된다는 건 30%가 아니라 거의 40% 가까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하게 가격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 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11억 정도를 가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부동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확 바뀌지 않았으니까 아직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간 갈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한 어떤 뭐 가능성이 이제 반반인 단기적으로 갈지 혹은 장기 3, 4년 뒤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가기는 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꺼번에 터져서 가니까 뭐 폭등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뭐 제대로 된 화폐 방어 자산이 없는 일반 개인들은 보통 부동산이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주거비를 월세나 전세를 아끼면서 대출 이자로 그거를 똑같이 내면서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했다가 상승장이 오면 얻어 걸려서 내 집도 오르는, 이게 보통 우리 개인 평범한 월급쟁이 분들, 직장인 분들의 투자법이거든요. 뭐 작년까지, 뭐 올해 초까지도 기다려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소득은 지금 별로 안 늘었잖아요. 그렇죠? 집값도 올랐어요. 근데 물가도 많이 올랐죠. 소득은 그 뒤에 따라간단 말이에요. 소득은 앞으로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나서 따라갈 텐데 이런 상황에서 비싼 집을 살려니까 버겁고 힘든 건 당연한 거죠. 아직 월급이 올라가진 않았으니까 기업들이 막 너무 장사가 잘 돼서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공급도 부족하다. 서울 같은 경우는 수요는 넘쳐난다. 그리고 어떤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그거는 뭐 2035년 이후의 일이고 수요가 줄고 이런 거는 결국에는 대한민국 부동산을 집값을 이렇게 한번 펌핑했다가 조정하다가 펌핑했다가 이렇게 뭐 이게 10년 주기설이든 7년 주기설이든 5년 주기설이든 가는 그 역사 속에서 뭔가 근본적인 게 지금 바뀐 게 있냐고 우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금리가 5.5%가 아니라 뭐 한 8, 9%까지 더 올라갈 것 같나? 그러면 이제 뭔가 근본이 굉장히 바뀐 거죠. 대출하기가 어려워졌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가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GDP가 완전 후퇴해가지고 뭐 15,000불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가? IMF 같은 상황? 아니죠. 얼마 전에 일본의 GNI를 우리가 역전했다고 하잖아요. 그래, 그럼 뭐 앞으로 폭발적으로 막 돈도 잘 벌고 나라가 잘 되는 그런 과거의 고도 성장기는 아니더라도 그럭저럭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한국은행 예상으로 봐도 뭐 앞으로 10년 뒤에부터인가요? 그 2% 이하의 뭐 저성장으로 간다고 하지만 성장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사람들이 서울의 대단지의 역세권의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뭐 없어졌나? 급격하게 바뀌고 있나? 학군지를 선호하는 현상이 뭐 급격하게 바뀌고 있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여태까지 그냥 경험적으로 때가 되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선호하는 서울과 경기도 신도시의 집값이 이렇게 폭등하는, 대도시 5대 광역시가 폭등하는 그 현상에 근본이 바뀐 게 없는 상태에서 집값은 많이 폭락했다가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고 있고,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 경제 여건은 100% 좋아진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이제 위기는 넘겼다. 거기에 정책적으로도 지금 집값 거품을 뺄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양당이. 그러면은 내 집 마련 해야죠. 내 집 마련 해야죠. 여기서 이제 이 내 집 마련을 하는 건 필수다. 다만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질문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어디에 할 거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럼 집을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때 어떡하냐? 뭐 아까 사도 뭐 기회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좀 더 확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언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내 집이 없으신 분들은 저는 지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 집이 없는 분들이라는 건 이제 두 가지의 경우가 있죠. 하나는 충분한 내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는데 내가 어떤 타이밍을 기다린다거나 특히 청약 가점이 높으셔서 기다린 이런 부류가 있을 거고, 자산이 있는데 안 사시는 분들이 있죠. 하나는 아직 모아둔 돈이 좀 부족하다거나 나이가 어리다거나 해가지고 집을 살 충분한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먼저 어느 정도 자본이 있는데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을 노리셨던 분들은 가점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청약 가점을. 청약 가점이 내가 어느 정도 이게 분양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점이시라고 하면은 서울과 경기도의 입지들의 그런 청약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특히나 이 서울 쪽에서 지금 분양가가 높다 하지만 그 돈을 감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청약으로 사시는 게 좋겠죠. 지금 신축이 귀해질 거니까, 재개발 재건축 많이 못 가니까. 반면에 청약 가점은 되는데 서울의 그런 비싼 아파트를 분양받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지금 광명도 무슨 분양가가 막 13억 하는 시대인데, 그쵸? 10억 넘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저는 과감하게 3기 신도시 물량, 공공 혹은 이제 SH나 LH에서 하는 공공 분양 물량에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기다리면서 더 좋은 아파트를 막 민간 아파트 미분양 나면 싸게 사야지, 그거를 기대하기는 이제 어렵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제가 작년 초죠. 그 둔촌주공 아파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미분양 난다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둔촌주공 아파트 분양 받아야 된다. 특히 가점 오랫동안 모으셨던 분들,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그런 영상을 1시간짜리 올렸는데 막 악플이 엄청 달렸단 말이에요. 그때 많은 분들이 무슨 댓글을 달아주셨냐면, 진짜로 그냥 생각 없는 분들 말고 진짜로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다가 그 시점에 둔촌주공을 받을까 말까 고민했던 분들이 저한테 뭐를 물어보셨냐면, 둔촌주공이 지금 33평이 13억인데 집값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 분양받지 말고 둔촌주공보다 더 잠실의 입지가 좋은 이제 진주미성 재건축, 뭐 아이파크, 레미안 아이파크인가 뭐 그럴 겁니다. 아마 그 올림픽공원 바로 옆에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청약을 노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기가 33명 13억인데 이쪽이 분양가가 비슷할 것 같은 거예요. 더 싸거나 집값이 더 떨어지면.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생각만큼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13억 5천에 분양했던 둔촌주공 33평은 21억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8억에 올랐어요. 1년 사이에. 제 예상보다도 훨씬 많이 올랐어요. 저는 그래도 좀 뭐 조정이 좀 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모든 변수들이 지금 집값 올라가는 쪽으로 다 가버렸거든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다렸다가 내가 서울에 사야지, 이거보다는 경기도에 지금 3기 신도시 굉장히 좋게 짓고 있단 말이에요. 또 SH나 LH에서 틈틈이 서울에 무슨 뭐 성동 구치소자리니 어떤 그런 뭐 짜잘한 아파트들 이런 거 공공 분양 나온단 말이에요. 조금씩 그런 거 적극적으로 청약하셔가지고 내 수준에 맞는 거 뭐 한 5억 분양가 5억에서 한 8억 사이 정도, 그 정도를 이제 청약가점 많이 모으신 분들은 가능할 거예요. 대출을 받으시면. 그렇게 해서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3기 신도시 입지가 뭐 별로 안 좋다 그런 얘기 하시지만, 뭐 인천 쪽은 제가 조금 그렇게 보지만 당장에 뭐 고양 창릉이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그 어디죠, 그 성남 밑에 굉장히 좋아요. 뭐 과천 지정타도 당연히 좋고 과천 신도시도 좋고 좋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신도시 역사에서 1기, 2기, 3기 통틀어서 웬만큼 신도시는 분양가로 받아가지고, 그것도 공공분양가, 이 국가에서 어떤 분양가 상한제를 거는 거죠. 그거를 받아서 10년 동안 기다려서 돈 못 버신 분 거의 없습니다. 이 남양주 같은 곳을 받으셨어도 돈을 벌었거든요. 그런 적극적으로 고려하셨으면 좋겠다 이거고, 가점이 없는 분들, 또 자본금이 부족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정부 대출을 지금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금리가 무슨 뭐 미국 기준금리 뭐 5.5% 이런 얘기 하시는데, 우리나라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대에서 3.7, 3.8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생각보다 대출 금리가 많이 안 올랐고, 이거 물론 정부에서 굉장히 대출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연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데 디딤돌 대출이라는 걸 이용하면 서울 수도권이 아마
5억인가요? 그렇죠? 경기도가 5억이고 서울이 6억일 겁니다. 그 한도 내의 아파트를 사실 때 생애 최초라면 80%까지 LTV 80%까지 뭐 5억짜리 사면은 뭐 이제 4억을 빌려주는 거예요. 4억을 빌려주고 금리가 굉장히 낮아요. 뭐 2%대, 뭐 3% 초반, 그리고 체증식 대출이라고 해서 굉장히 원금 이자를 적게 내는 그런 대출들이 있거든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4억짜리 아파트 내 집 마련 하신다고 하면 내 돈 한 5천만 원 있고 3천만 원 신용대출 받으면 디딤돌 대출로 한 3억 2천 대출 받아서 살 수 있어요. 지금 4억에서 4억 5천이면 서울의 뭐 상계동, 중계동 이쪽의 아파트 17평에서 24평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관악구라든가 금천구라든가 아니면 홍제동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아파트 가능합니다. 저는 상계동, 중계동이 좋다고 보고 서울에서는. 그리고 경기도 쪽으로 넓히면 훨씬 지금 경우의 수가 많아요. 창릉 신도시 GTX역 들어오는 뭐 도래울 이쪽에 있는 뭐 신축 아파트급 거의 새 아파트도 4억 5천이면 가능하고 원당 쪽이라든가 고양시 쪽에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GTX역이 이미 들어섰죠. 파주 운정 신도시. GTX역 도보로 15분 거리 이내에 4억 5천으로 내 집 마련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서울 서북 쪽은 싫어요. 남쪽이 좋아요. 이런 분들은 동탄 가시면 됩니다. 동탄 새 아파트 지금 4억 5천에서 5억이면 충분히 24평은 사실 수 있어요. 동탄 2도 가능합니다. 동탄 2, 2동탄, 1동탄 같은 경우 연식이 한 10년 조금 넘었잖아요. 1동탄 같은 경우도 4억대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들은 그냥 맘 편하게 사셔서 살다 보시면 집값 상승이 3년 뒤에 오든 5년 뒤에 오든 1년 뒤에 오든 7년 뒤에 오든 오시면 많이 오를 지역이에요. 상계동, 중계동은 이 상승 시기가 좀 뒤에 있겠지만 서울 내에서는 그렇지만 이 재건축들이 막 가고 신축이 가고 나면 이제 상계동, 중계동도 사업성이 나온다면서 하면서 올라갈 거거든요. 재건축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때 팔면 돼요. 돈 벌어서. 그리고 파주 운정 신도시나 동탄은 뭐 이거는 신축 새 아파트에 두 발 뻗고 그냥 편안하게 사시다 보면 상승장에 뭐 서울 다 오르고 나서 이제 분당 오르고 과천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동탄, 광교 이런 쪽 오를 거예요. 그 이후에도 이제 파주 운정도 오르고 일산 오르고 그 뒤에 뭐 김포 오르고 인천 이렇게 순서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굉장히 앞순서에 오르는 상급지는 아니지만 중간 정도는 오르는 지역들이에요. 근데 살기가 좋아요. 장기적인 전망이 좋다고 호재가 많단 말이에요. 강남 쪽 GTX-A가 뚫리는 순간 이제 이 두 지역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지금에 비해서. 지금도 좋지만.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을 내 돈 한 5천만 원에 신용대출 받고 주택담보대출, 국가 디딤돌 대출, 생애 최초를 쓰고 그 다음에 우리 신생아 대출, 특례 대출 있잖아요. 이런 거 쓰시면 원금 이자 월 뭐 80에서 100 정도면 삽니다. 한 3억에서 3억 5천 대출 받으시면 이게 지금 그 아파트 월세 사시는 것보다 싼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영끌에서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면 될까요? 영끌이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부 대출을 왜 추천을 드리냐면 금리가 싸요. 그리고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일반 은행 가서 대출 받으시면 원금 이자를 120만 원 갚는다고 하면 제가 말한 정부 대출에는 체증식 대출이라는 그런 선택권이 있어요. 이거는 처음엔 이자만 내고 원금은 나중에 30년 동안 조금씩 늘려가면서 갚는 거거든요. 그럼 한 월 80만 원으로 이자가 줄어요. 똑같은 돈을 빌려도. 그러니까 훨씬 부담이 적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대출이 안 되는 분들은 뭐 연령대가 너무 높다거나 혹은 직업이 없다거나 그쵸? 이런 경우 혹은 뭐 이제 6억 이하의 집이 아니라 뭐 특례 대출은 이제 뭐 아니면 10억 이상의 집을 산다거나 뭐 9억까지 대출이 나오니까 정부 대출이 그런 것들을 사시는 경우인데 10억이 넘는 집, 이 정부에서 지원 한도를 넘어가는 집을 사시는 분들은 사실 눈만 맞추면 사실 살 수 있는 거고 그쵸? 내 돈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모은 돈이 적으신데 어떤 뭐 일용직이라시든가 아니면 직장을 최근에 잃으셨다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요게 안 되시는 경우라면 이제 내 집 마련이 쉽지가 않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일반 은행을 이용을 하시거나 혹은 직업을 가지신 다음에 정규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직업을 가지시고 내 집 마련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경우는 있겠죠. 뭐 갭 투자를 해서 전세를 끼고 사시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저는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정부 대출을 지금 받지 못하신다는 분들은 보통은 직업에서 걸리실 겁니다. 아니면 수입이 너무 많은 경우. 내가 맞벌이 부부인데 뭐 이런 대출들은 보통 가정당 뭐 6천만 원, 7천만 원 요 정도 수입이 이하여야 되거든요. 그거보다 많다는 얘기잖아요. 소득이.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사실 뭐 1년 바짝 허리띠 졸라매고 모으면 한 2년이면 5천만 원 모으거든요.
수입이 많으니까 양쪽에서 버니까. 그럼 그런 분들은 좀 준비됐을 때 사셔라. 혹은 뭐 그 정도 모으셨으면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사셔라. 근데 이제 대출 이자가 이거보단 세잖아요. 근데 수입이 더 많잖아. 그러니까 뭐 거의 비슷한 경우예요. 다만 영끌이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영끌이 내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맞벌이 부부시면 한 명이 직장을 잃더라도 한 명이 벌어오는 돈으로 이 원금 이자와 최소한의 생활비가 가능한지를 따져보시고, 250 벌어요. 500만 원 버니까 뭐 대출 원금 이자 300만 원 하고 200으로 허리띠 졸라매자.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250이 1년 동안 없어질 수 있어요. 이분이 뭐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직장이 힘들어서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내가 버는 250으로 우리의 최소 생활비 진짜 아껴서 산다고 해서 한 70만 원. 그럼 나머지 180만 원 정도 원금이자. 그러면은 이분이 다시 직장을 가지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한 180까지는 해도 되는 거예요. 내 집을 첫 집을 사실 때는 영끌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 제가 말한 영끌은 지금 일반적인 영끌이 아니라 위기에 대비가 되는 수준의 영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최대한 대출을 받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일반 매물, 청약, 경매 등 내 집 마련하는 방법 중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저는 그냥 주변 가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가서 계약으로. 왜냐하면 청약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청약을 이미 많이 막 보시면서 뭐 넣으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공공분양 많이 넣으시면 돼요. 최대한 하다 보면 하나 되실 거예요. 가점 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가점이 안 되시거나 젊은 신혼부부들 뭐 특공 같은 거 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언제 될지 모른다거나 내 눈높이 안 맞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부동산 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 집이 없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시니까. 그러면은 경매 공부 좋은데, 사실 경매도 지금 조금 늦었어요. 사실 경매는 올해 초가 굉장히 좋았고, 이미 시장에서 경매 시장은 한 2달 전부터 지금 서울 부동산, 경기도 부동산 심상치 않다 계속 신호가 왔거든요. 좀 더 빠르니까. 지금 공부해서 뭐 제대로 공부하고 뭐 하려면 그래도 한 6개월 걸리지 않겠어요? 강의 듣고 하려면. 그럼 6개월 뒤에 올해 연말에 돼서 내가 내 집 마련한다? 저는 늦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매로 그렇게 일반 계약을 안 해보신 분들이 경매로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냥 부동산 공부 빨리 하셔가지고 적당한 위치에 내 집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위치에 내 집을 사야지 좋은지는 제 책에 있는 앞으로 3년 부동산에 미쳐라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놨고, 혹시 PD님이 질문을 주시면 또 3부에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2번 강의하는데 해외 거래소 사용법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저는 기왕이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더 쌀 때 살 수 있고 팔 때도 더 비쌀 때 팔 수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에서 쓸만한 거래소를 일단 골라주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쓰는 메뉴 그 정도만 우리가 익혀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팽돌이 작가님, 알트코인을 너무 해박하세요. 네, 뭐 하나 이렇게 툭 던지면은 모르는 알트가 별로 없으세요. 네. 팽돌이 작가님은 알트 뭐가 졌나요? 네, 저라면 그냥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안 사고 이더리움을 반을 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정말 시원시원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목말라 하는 코인 강의는 팽돌 작가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앨리스원님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앨리스원님이 주제까지 너무 핫해요. GTX 노선 따라 돈 되는 투자처 추천. 네, GTX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책에도 지금 부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도 네. 속에 아파트 단지명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찝어주는 그거 정말 시원시원하세요. 그거 어떻게 보면 7월 달은 좀 시원시원한 분들이 모였다. 맞아요. 네. 이호석 대표님은 투자 전반에 관해서 매크로도 잘 보시고 다 다루시잖아요. 고래동 공부는 진짜 다 모실 수 있구나. 진짜 이게 보통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섭외력이 워낙 좋아서 다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에 준비한 강연은 이제 네. 앞으로 2년 부자될 계획 세우기예요. 보통 강의를 할 때 주요 내용 골자가 제가 평소에 읽는 책, 그리고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2025년 말까지가 또 한 번의 퀀텀 점프가 있을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벌고 빌딩으로 한번 작은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려 하는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설명하면서 이런 플랜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책의 내용, 이론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필 작가님 정말 밸런스라는 말이 맞게
거시경제도 보시고 유동성도 보시고 정책도 보시고 하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것도 메이저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거부터 뭐 자잘한 코인까지, 그리고 굉장히 막 공격적인 밈 코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섭렵을 하시면서 밸런스 있는 투자를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알트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비트코인만 해서도 안 된다. 선견지명이라고 할까? 그게 있으신 분이니까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차근차근 알려주듯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호필 작가님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9월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관심이 저도 요즘 많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피부로도 그러니까요. 네. 현장에서도 가격도 올라오는 게 사실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24년 9월 시점에 2025년을 맞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무주택자분들 혹은 네. 1주택자인데 갈아타시려는 분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좀 재산을 불려보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꿀팁을 좀 드릴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 네, 저는 항상 월급쟁이의 입장에서 큰 어떤 노동소득이 많지 않는 분들, 평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동산 강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